안녕하세요. 포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오늘날 캐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식민지로 개척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 채널에서는 캐나다 역사에 대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우선 핵심 사안들만 콕콕 짚어서 얘기하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도 중간중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영국 역사 전공이니까 아무래도 영제국이나 영연방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겠죠. 북아메리카 대륙의 끝없는 자원과 대자연은 한때 유럽 열강들이 탐내던 꿈의 땅이었습니다. 15세기 후반부터 유럽 각국은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탐험가 존 캐봇은 1497년에 북아메리카 대서양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북아메리카 동부 연안의 뉴펀드랜드 대구어장이었고, 이는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 경제적 기회를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 대규모 대구어장에서는 영국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구 운송 방식에는 차이가 났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미 남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을 통해 대형 선박을 발전시켰고, 포획한 생선을 선상에서 염장하는 기술을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해안에 정착할 필요가 없었죠.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어부들은 대구를 잡아 건조하기 위해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정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격차로 인한 것이기도 했지만 남부 유럽과 북부 유럽의 입맛 차이 때문이기도 했어요. 여하튼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처음 접촉하게 되었는데, 물물 교환에 익숙해 있던 원주민이 도역을 시도하면서 이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한편 프랑스의 탐험가 ዣ크 칼티에는 1534년에 오늘날 캐나다의 퀘벡 지역인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탐험하며 프랑스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강 주변을 통해 원주민과 교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부족과 동맹을 맺으며 모피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모피 교육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영국보다 한 발 앞섰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북아메리카의 교류는 혹독했고 준비가 부족했던 초창기 유럽인들은 혹한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각종 방한 물자와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따뜻한 모피는 추위를 막아주는 데 최적이었고, 이는 유럽인들이 모피 교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버 모피는 유럽에서 고급 모자와 의류에 사용되어 높은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렇게 모피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과의 연결은 더욱 강화되었고, 모피 무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경제의 주축이 되었죠. 1670년 영국 국왕 찰스 2세는 허슨스 베이 컴퍼니에 이 지역의 모피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회사는 루퍼츠랜드라는 거대한 영토에서 모피 무역을 주도하며 영제국의 북아메리카 영토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허슨스 베이 컴퍼니는 동인도 회사나 남아프리카 회사와 비슷하게 자체적으로 군대를 두고 요새를 세웠고, 프랑스와의 경쟁에 대비해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영국이 캐나다를 지배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고, 허슨스 베이 컴퍼니는 단순한 상업 조직을 넘어선 영제국의 영토 확장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북아메리카 평원 지역의 버팔로 모피는 또 다른 중요한 무역 자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버팔로는 유럽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물소를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이들이 아메리카의 들소인 바이슨을 버팔로라고 잘못 부르면서 두 명칭이 혼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랍니다. 여하튼 초기에는 버팔로라는 명칭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요. 주로 프랑스계 아버지와 원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공동체를 메이티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사냥과 무역에 능숙했으며 원주민과 유럽인 사이에서 여러 측면으로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계 혼혈인도 존재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혈통보다는 혼혈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더 중시되어 메이티 공동체는 점차로 결속력을 키워갔죠. 이들은 특히 허슨스 베이 컴퍼니와 협조하면서 오늘날 캐나다의 중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프랑스가 개척한 퀘벡 식민지가 영국에 합병되며 캐나다 연방이 탄생하고, 이것이 영제국의 자치령, 도미니언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허브로
영토 확장을 진행하자 프랑스어와 가톨릭 등 주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메이티와 심각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아 유럽의 이주민들에게 분배하려던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이티 지도자 루이 리엘은 전통적인 권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무장 저항 운동을 이끌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메이티의 권리가 많이 보장된 상태로 매니토바라는 새로운 주가 캐나다 연방에 통합되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나다 연방정부 소속의 장교를 처형했던 리엘은 미국 북부로 잠시 망명했다가 매니토바의 서쪽, 즉 오늘날 세스캐처원 주가 캐나다 연방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저항운동을 이끌었다가 결국 체포된 후 처형됩니다. 루이 리엘의 활동은 나중에 캐나다 연방의 형성과 발전에 그리고 원주민과 메이티가 유럽 이주민과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된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 연방정부가 사과 및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영국이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고 캐나다 전체를 영제국의 편에 지키는 과정을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사이트였습니다.